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서정원 목사입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흔히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알파고와의 바둑 경기로 인공지능 한 걸음 가까이 다가오면서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이제 교회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해야 할 때인데요.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살펴보고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며 한국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ay the God of hope fill you with all joy and peace in believing.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간에게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로봇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4차 산업 시대는 교회가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치적으로 어떻게 선도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들을 함께 보셨습니다.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숭실대학교 황준성 총장님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은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 컨시어지 소프트 대표이사이신 서진수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의 시대로 로봇과 사람의 사고 능력을 지칭하는 사피엔스를 합한 로보사피엔스라는 말도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세 분은 교육과 의료와 빅데이터의 전문가들이십니다.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고 또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총장님께서 4차 산업혁명이 도대체 뭔지 간략하게 정의를 좀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해하는 범위에서는 4차 산업혁명은 2011년 그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그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데서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이 4차 산업혁명이 활성화된 것은 2016년 세계영접포럼에서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쓴 그 클라우스 슈밥이 의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이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시대는 4차 산업혁명에 도래할 것이고 이걸 통해서 세계는 큰 변화가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에서 회자가 되면서 지금 유행어처럼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앞에 1차, 2차, 3차가 무엇인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산업혁명이 1차에 해당이 되어지고요. 그거는 바로 노동을 기계로 대체하는 공장제 생산 시스템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고요. 2차라고 하는 것은 전기 동력에 의해서 생산 과정이 대량으로 만들어지는 대량 생산 시스템을 2차로 볼 수 있고요. 3차로 한다면 컴퓨터와 IT를 응용한 일종의 정보화, 자동화 시스템을 3차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4차는 이 3차에다가 사이버 세계, 디지털 세계의 3차와 물리적 공간을 융합한 일종의 사이버 물리 시스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높은 세계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주요한 기술로는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또는 자율주행차라든지 증강현실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가 또는 나노기술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현재로서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주요 기술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4차 산업혁명 내다보고 있는 현재 진단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분야가 완전히 통합돼서
인간의 삶의 실존을 아주 기본적으로 총체적으로 뒤집어 바꿔놓는. 네. 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만약에 지배적인 산업구조로 온다고 그러면 이건 일종의 지각 변동이고 네. 생태계 변동이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빅뱅 현상이다. 이렇게까지도 좀 진단을 어느 해보고 전문가도 싶습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분은 없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께서는요, 4차 산업혁명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네, 우리 총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만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너무나 이제 명확하게 어느 한 기술에 의해서 혁명의 변화가 일어난 거거든요. 1차가 기계, 2차 전기, 3차가 컴퓨터 IT 기술이라고 한다면 이 4차 산업혁명은 너무나 다양한 기술과 또 이제 과학이 이게 융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나 뭐 빅데이터 로봇 기술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 의학과 관련해서 보면은 유전자 가위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유전자 자기가 원하는 유전자로 이렇게 바꿔넣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은 잘라내버리고 그런 이제 유전자 어떤 대체술도 가능하면서 또한 그 뇌 이식 이제 앞으로 뇌 이식도 가능해지면은 도대체 인간이 과연 누군가 나머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냐 아니면 그 뇌가 그 이식받은 그 주체의 주인이 될 것인가 이제 그것에다가 인공지능과 이 로봇 기술이 이제 융합이 된다면은 정말 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보면서 저는 오늘 이제 논의에 있어서 저는 인공지능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 인공지능이 있고 그다음에 강 인공지능이 있고 초 인공지능이 있는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약 인공지능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그 인공지능, 강 인공지능, 그다음에 그걸 뛰어넘는 오히려 인간을 지배할 수도 있는 어떤 초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미래는 너무나 예측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인간이 과연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중대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전에 영화에서 봤던 뭐 지금도 영화에서 보고 있는 그런 두려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우리 서 대표님께서는 그 아예 최전선에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데 4차 산업혁명 어떻게 보고 계신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저는 이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이런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최전선에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이 흐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독일하고 일본이 주체가 되는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은 뭐냐면 독일하고 일본은 가장 잘하는 게 제조업이거든요. 근데 1960년대부터 독일과 일본은 이미 저출산 시대입니다. 평균 출산율이 2명 정도. 그래서 생산 인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생산 인력이 없으니까 방법을 찾다가 독일은 공장 자동화로 돌파구를 찾은 겁니다. 그게 발전해서 스마트 팩토리가 된 거고요. 일본은 생산 인력이 없으니까 생산 인력을 대체할 존재를 만들자. 그래서 로봇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로봇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고 미국은 생산 인력도 많고 머리 좋은 사람도 많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융합을 해서 우리가 써먹을까 해서 나온 게 이제 인공지능 이런 분야로 소프트웨어 분야로 집중해서 가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 흐름들이 다 융합이 돼서 더 새로운 가치를 만들 거고 그 근본 베이스가 사람이 없어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그리고 사람이 없어도 사람을 대체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그게 4차 산업혁명의 근본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기존에 그 자리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은 기계나 인공지능에 밀려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소외되고 뭐 나는 왜 태어났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게 많아지면 사회적인 문제도 심각하게 되고 교회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걱정이 참 많은데 알 수가 없어서 두려운 시대입니다. 선 대표님은 긍정, 부정 양쪽 중에 어떤 느낌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일단 저는 기술자이기 때문에요. 네. 다른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긴 애매하지만 기술 자체는 뭐 새로운 거니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마치 새로운 핸드폰이 나오면 굉장히 기대하듯이. 근데 그 기술을 어떻게 우리가 잘 받아서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긍정이 될 수도 있고 부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는 조금 어두운 그림자도 보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예, 충분히 어두운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아무래도 이것은 생명윤리와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윤리적인 생명윤리적인 입장에서 의료인으로서 어떻게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아까 말씀 서두에서 조금 해주셨습니다만 조금 심화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의료계 안에서도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뭐 상당히 깊숙이 들어와 있죠. 우리가 뭐 로봇 수술은 이미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그 IBM에서 만든 그 왓슨이라는 그 인공지능 진단 시스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수만 권의 이제 교과서와 저널을 다 또 환자들의 상당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환자 정보를 입력만 하면은 가장 좋은 이제 암에 대한 치료법이 처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많은 환자들이 그동안은 이제 명의를 찾아갔었습니다만 이제는 뭐 그 왓슨 앞에 이제 줄을 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의사하고 그 왓슨하고의 그 처방이 다르게 될 때 왓슨의 처방을 다 이제 따라가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됐습니다. 그 특별히 이제 그 영상의학이나 이제 진단 검사나 해부병리나 이렇게 아주 그 화면 속에서 그 이상이 있는 부위를 암세포를 찾아낸다든지 그런 어떤 이상한 영상을 찾아내는 거는 뭐 인간보다 훨씬 더 이 로봇이 잘하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잘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런 분야의 어떤 의사들은 이제 상당 부분 이제 퇴각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인공지능과 이 로봇이 어디까지 발전할 거냐. 그 부분에서 과연 그러면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인간됨에 어떤 도전을 줄 거라고 보는데 과연 그럼 뭐 무엇이 인간인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인간이 되는 것인가? 저는 이제 뭐 한 세 가지 그 인격성, 뭐 지정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자율성,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성. 이 세 가지를 저는 이제 어떤 인간성의 특징으로 본다면 만일 로봇이 이 세 가지의 특징을 다 구현하고 실현해낼 수 있다면 이제 인간의 지위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의 시점에서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인공지능을 우리가 지금 당장의 어떤 이제 뭐 자율주행 자동차 같이 얼마든지 우리가 그냥 활용하면 되는 정도의 인공지능이 아니라 이제 향후에 인간과 대등하고 또 인간을 뛰어넘는 그런 초월적 인공지능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총장님은 아무래도 교육계의 뭐 수장으로 계십니다만 그 아무래도 금방 말씀하셨던 인간이란 뭐냐, 인간의 본질 그리고 인간성 상실 뭐 이런 부분과 관련지어서 로봇과 인공지능이 나올 때에 생길 수 있는 그 부정적인 측면이나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생각들이 좀 있으실까? 어떻습니까? 전 교육에서. 네. 사실 어려운 과제죠. 우리 방금 박상은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4차 산업혁명의 미래가 과연 유토피아적일 것이냐 또는 디스토피아일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이 다 있는데요. 그 4차 산업혁명을 논하는 자리에서 이런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가장 각광받는 유명한 직업은 목사님의 그 영역을 직업으로 표현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가장 각광받는 직업이 우리 목사님 직업일 거다. 근데요. 왜 그런? 이번에 네. 마틴 루터 그 종교개혁 500주년에 네. 저 로봇이 설교했습니다. 네, 뭐 빅데이터를 활용한 뭐 그런 게 있었겠습니다만 네. 왜 그런가를 이제 논의는 그런 겁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 아까도 우리 박 원장님 말씀하셨었다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뭐 감성, 그다음에 지능을 포함한 지성, 또 하나가 영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무리 AI가 고도의 기술을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감성과 지성을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성은 AI로 해결할 수 없을 거다. 그러면 영성의 세계를 커버하는 직업군이 성직자의 직업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미래에 가장 안전하고 보장받는 직업이 목사님 직업이다. 저희가 그런 농담을 한번 좀 한 적이 아침이 되네. 근데요, 우리 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 성경 말씀을 다 이제 저장하고 있고 또 수천 명의 그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다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해석 있다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이제 있으니까. 그 성도들이 그 어떤 고민을 얘기할 때 가장 적합한 성경 말씀과 설교를 쫙 해주면서 이렇게 보니까 손하고 이 눈에서 막 빛이 나오면서 뭐 축복받을지어다 이러면서 그게 막 많은 그 성도들이 열광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이제 알파 그 스님도 왜 알파 승이라고 뭐 북경에서 나왔습니다만은 네, 그런 어떤 그 영적인 어떤 지도자의 영역에 저는 그것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봐요. 예, 인공지능이 가장 맞춤형 그런 이제 조언의 말씀과 그런 가이드를 해주게 될 때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예, 지금 저 의사로서 좀 자리가 위태할까 봐 원장님 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만 사 대표는 아무래도 이게 일자리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 인간성의 본질적으로는 인간성의 문제이지만 일자리 문제인데 앞으로 안전한 일자리가 있겠어요? 저도 늘 하는 고민이 일단 뭐 제가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고 뭐 다양한 걸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인공지능이 제가 하는 일까지 대체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람이 그렇죠. 사람이 생각을 해서 그거를 컴퓨터로 옮겨서 지금은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그냥 컴퓨터만 켜놓으면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개발해서 더 좋은 걸 만드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 개발하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사람들끼리 어느 정도 규칙이나 룰이나 넘어서는 안 될 선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먼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버리게 되면 저도 기술자이긴 하지만 기술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버리면 상대적으로 이 사람의 존엄성이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이게 저평가돼 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돼버리면 정말 모든 분야를 사람이 다 이 인공지능한테 밀릴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목사님이 좀 안정적일 수 있지만 이 그 종교개혁 500주년 그 로봇 목사처럼 굉장히 많은 설교들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로봇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를 떠나서 이제 다른 분야에서 가장 안정된 직업은 정신과 의사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저희들은 사람들이 소외를 당하니까 나는 왜 살까, 뭐 죽어야 되나 이랬을 때 상담을 받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정신과 의사도 인공지능이 하는 이런 것도 개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전화를 하면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이 받아서 몇 마디 얘기를 하면 사람이 한 얘기 다 듣고 이 사람한테는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어떤 분야가 사라지고 새로 생길지는 잘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점점 이 사람이 빨리빨리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현재 잘하고 있는 직업조차도 몇 년 안에 인공지능에 밀릴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합니다. 서 대표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최근에 올해 1월 달이죠. 그 캘리포니아의 아실로마라는 곳에서 이제 전 세계의 아주 석학들이 모여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자. 이거를 그냥 놔두다가는 큰일이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몇 가지 이제 23가지입니다만 그 중에 특별히 그 인공지능이 자기 복제를 하지는 못하게 하자. 인공지능 스스로 그다음 인공지능을 계속 만들어내 버리다가는 인간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에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어떤 지구 환경에 끼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자. 그다음에 어떤 유전자나 이런 그 인간의 어떤 인간됨을 건드려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뭐 몇 가지 중요한 제안들을 하고 있거든요. 아주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그냥 가능한 거네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룰을 만들지 않고 그냥 풀어놓으면 그럼 가능합니다. 뭐 위험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네요. 뭐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네네. 얼마 전에 구글에서 시험을 한 건데요. 구글에서 이제 취업관들을 다 로봇화 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놀란 게 자기들이 입력한 빅데이터 외에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두 가지를 이제 지금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해결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건데 자기들이 입력한 빅데이터 외의 일을 이 취업 로봇이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 놀라는 거는 그 분석가 들어갔는데 이 일이 왜 생겼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셀프 러닝, 자기 학습 능력이
이제 AI에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런 일이 현실화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박 원장님이나 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염려성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필요해서 만들어놓은 이 AI라고 하는 통한 이 로봇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선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과학 공상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인간이 이제 지배당하고 위험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당히 불확실하고 이제 어려움이 예상되는 미래도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서 대표님은 열심히 우리가 공부해서 하여튼 그것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속도 그리고 물리학이나 뭐 생명 기술이 발달하는 속도를 우리가 과연 그 윤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든다든지 이런 게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속도가 워낙 빨라서.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핸드폰을 다 쓰고 있지만 핸드폰의 원리나 뭐 기술적인 몰라도 되거든요. 그리고 모든 가정이 세탁기를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다 손으로 직접 빨래를 해서 집안일 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이제는 세탁기에 넣어서 돌리기만 하면 버튼만 누르면 세탁기가 알아서 도니까 나머지 시간이 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술의 발달이 사람의 생활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점점 윤택해질 수 있는데 그 기술을 전부 다 배워야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 국가생명 인공지능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네,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이 인공지능 관련해서 그럼 어떻게 이거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냐 한번 이제 모임을 가졌습니다. 네네. 우리나라가 2007년도에 실은 그 로봇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했다가 초안은 만들었는데 이제 정식으로 발표가 못 됐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의 또 반대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토의에서 아주 재미난 얘기가 나온 것이 결국 이 발전하는 그 빠른 속도의 이 인공지능의 발전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이 생명 윤리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을 도저히 만들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제안이 그러면 인공지능으로 이 생명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 그 인공지능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그 과학의 기술이 발전하는 그 속도만큼을 따라잡을 수 있는 그 인공지능 생명윤리 기술을 개발해서 대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참 아주 어려운 거죠, 말하자면. 그 인공지능이 저만을 위해서 만들어내면 어떡하나요? 인류가 아니라 그렇죠. 그 문제가 생길 것도. 예. 그래서 그 같은데. 부분에서 이제 이게 실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 결정적인 것이 실은 이제 킬러 로봇입니다. 이제 그동안은 이 아시모프의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1번의 원칙이었는데 그보다 앞서는 원칙이 이제 인류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이제 그게 추가가 되면서 인류에게 도움이 된다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새로운 그 아시모프의 수정된 법칙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전쟁의 킬러 로봇이 군사 로봇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 판단을 과연 누가 할 거냐?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지를 누가 판단할 것이며 인류에게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를 과연 누가 판단하며 그 로봇이 그 판단을 과연 제대로 못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아주 이런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뭐 현실 단계에서 많이 오는데 그것도 이제 윤리성과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기술과 이런 융합적인 발달이 결국은 누군가의 손이나 통제돼야 될 건 사실인데 결국 돈 가진 사람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통제하게 되는 비극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생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저는 사실은 학교 총장을 하고 있지만 전공은 경제학입니다. 네네. 결국 이제 경제 논리를 보면 이 기술도 사실은 자본 논리, 시장 논리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것이 뭐 기업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메커니즘을 움직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4차 산업혁명도 뭐 저희가 대의 명분은 인간을 이롭게 하고 편리하게 한다라고 하는 편리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뒤로 들어가 보면 결국 기업의 이제 이윤 추구 논리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건 저희들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그럼 과연 이러한 현실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일까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이제 뭐 교육자 입장에서 한 학교 교육도 받게 된다. 결국 학교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학교 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고 과연 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어떤 인재를 키울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그래서 뭐 대학 총장으로서 한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한자는 무엇보다 어느 때보다도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는 그런 인성교육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고 그것을 선용할 수 있고 또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과학적인 가치 중립적인 것을 어떻게 가치 판단적으로 옮겨와서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과연 우리 인간은 뭔가 또 기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아까 우리 서 대표님 말씀하신처럼 이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이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의 또 다른 윤리교육과 인간의 정체성 교육이 무진장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뭐 저에 대한 얘기를 해서 말씀은 죄송합니다만 이제 교양 필수 과목에 이것을 바라보는 일종의 인성 교육을 하나 좀 집어넣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 돌아가서 지금의 교육적인 틀 가지고는 이 4차 산업혁명을 그렇게 준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일반적으로는 학교에서 교육이 주로 지식을 습득하는 위주의 교육이었거든요. 이제 전 이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학생들이 이제는 창의적이고 도전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바라보는 능력으로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 대학 교육이 이제는 지식 습득 위주의 교육에서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받게 된다. 일종의 플립 러닝이라고 하는 이 거꾸로 수업이 지금은 앞으로 이제 교육적인 새로운 틀을 짜야 될 거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수의 역할이 이제는 티칭에서부터 어떤 면에서는 코칭하는 식으로 바뀌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대학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 대학은 이번 학기서부터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교수들에게 다 윤복합 교육이라든지 학생들에게는 창업하고 뭐 창의하는 도전 정신을 키우는 것으로 좀 교육의 틀을 이렇게 좀 바꿔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네, 학생들이 네, 네. 뭐 네, 스마트폰으로 그럼 지식 뭐 다 검색을 나오죠. 해가지고 뭐 저보다 더 앞선 맞습니다. 그런 네. 지식을 예, 가지고 맞습니다. 네.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의학 교육도 이제 의과대학이 지금 둘로 나뉠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아까 그 왓슨 말씀드렸잖아요. 그 왓슨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창의적인 연구와 그런 새로운 어떤 기술을 개발해낼 수 있는 그런 의사를 키워내는 의과대학하고 이제 왓슨이 하라는 대로 뭐 수술하라면 수술하고 뭐 약 주라면 약 주는 그것을 그냥 이제 하라는 대로 그냥 그 이제 서비스하는 그런 의사를 키우는 이제 의과대학하고 이렇게 이제 양분화될 정도로 이 기술에 대한 이 로봇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이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이제 좀 저는 뭐랄까 희망이라 그럴까 그 요즘 뭐 섹스 로봇이 엄청난 그런 20가지의 그 하모니라는 그 로봇은 기술을 가지고 뭐 사람에게 쾌락을 선물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랑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과 돌봄에 대한 우리 총장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서의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이야말로 정말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겨내고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사람이네요. 예. 네. 돈과 권력이 이 기술을 지배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 돈과 권력을 쥔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윤리성, 도덕성 이것을 아예 애초부터 교육 때부터 잘 가르치고 교육기관 이것밖에는 길이 해결할 방법이 없겠습니다. 기술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기술은 뭐 발달하면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더 좋은 걸로 생각이 들 텐데. 저희는 기술을 이제 다른 거에 비유를 하면 예를 들어서 도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칼이다라고 하면 이제 계속 칼을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더 좋은 칼을 만들고 더 이렇게 잘 잘리는 그런 칼도 만들고 분명히 이렇게 발전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칼이 누구 손에 이렇게 잡히느냐. 근데 이걸 잡는 사람들이 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결국 문제고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제가 이 칼을 만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칼을 만들면서 이 칼이 정말 좋은 사람 손에 잡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에 바라는 거는 항상 교회에서는 이게 영성만 강조를 하지만 그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의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이 서로 연결이 잘 안 돼서 또 저희 교회 뭐 청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자꾸 저도 이 빅데이터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군사가 되려면 거룩한 백수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정말 뭐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거룩한데 밖에 나가면 능력이 없어서 백수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 자꾸 이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만 오려고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청년들만의 문제인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시키지만 이런 첨단 기술을 가르쳐서 학생들이 쉽게 접하게 교육을 시켜서 너희들이 나가서 이 칼을 잡고 세상을 이롭게 만들어라.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저희 교회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 일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할 겁니다. 앞으로 어떤 칼이 나올지 얼마나 무서운 칼이 나올지는 사실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술을 우리가 기술 자체를 컨트롤하자 이거는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컨트롤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뭐가 나오든지 이 칼을 잘 유익하게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양성하자. 그게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좋은 인재를 양성하는 거. 뭐 그런 거 아주 인맥상통하는 그게 교회 안까지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차원에서. 네, 사실 뭐 좀 어려운 주제고요. 하여튼 뭐 저도 이제 평신도로서 교회에 뭐 매주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교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은 거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좀 주제넘게 말씀을 드리면 좀 교회도 상당히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한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소위 말하면 이제 인간 소외의 문제 또는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 또는 뭐 생명 윤리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교회가 좀 빠르게 준비를 하고 대처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교회 차원에서의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하나 들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미리부터라도 좀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거는 초교파적으로 저는 한 두 가지를 보고 싶은 게 하나는 이제 주일학교, 교회 학교에서의 지금 교육이 전혀 이거랑 관계없는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계속 이어져 왔던 그런 틀에 박혀 있는 패러다임에 저는 교회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뭔가 제가 보기엔 초교파적으로 무슨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무슨 교회 학교 교제위원회라 같은 이런 가칭위원회를 만들어서 초교파적으로 전문가들이 좀 참여시키게 해가지고 과연 우리의 교회 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는 우리 미래의 신앙인들 또 기독교인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이걸 준비시켜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일종의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일 예배 설교에서도 목사님들께서도 우리 교인들에게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뭐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해야 될 두 가지 사명, 영성과 이 사회성. 특히 이제 뭐 영성이라고 하는 측면은 4차 산업혁명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제대로 된 목사님의 어떤 설교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인간 소외의 문제, 또 실업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일종의 담론적인 차원에서의 또 다른 역할이 그러니까 교회의 영성과 사회성이 좀 균형을 가지고 해야 될 시대가 지금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외람된 주문을 한번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구체적으로 같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잘 지적해 주셔서 네. 우리 목사님들이 방송 들으시면서 좋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뭐 총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실은 기술이 정말 빠르게 발전하는 것만큼 교회가 반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하나 생겨났다. 예를 들어서 뭐 시험관 악기 기술이다. 또는 무슨 유전자 가위 기술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교회의 어떤 성경적인 입장이 또 바로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기술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통해서 거기는 이제 신학자 또 어떤 과학자 또는 윤리학자 이렇게 같이 합쳐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교인들이 이 기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분명히 어떤 기술의 발전 자체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잘 제어할 수 있는 틀을 교회가 참 만들어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자도 교회가 많이 길러내면서 또 한편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어떤 윤리학자 또 특별히 그 생명윤리학자들도 교회가 길러내야 되는 그런 저는 중대한 사명이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에 관한 문제고 생명은 교회가 정말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 생명은 단회적인 존재고 한번 파괴되면은 회복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교회가 가장 우선적인 주제로 그래서 각 교단마다 또는 교회마다 이 생명윤리의 어떤 그 전문가위원회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또 기존에 있는 기독교 생명윤리협회나 이제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런 데하고 잘 조인을 해가지고 발빠르게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어느 교회 한두 교회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으네요. 그렇죠. 전체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함께 신학자와 현장의 목회자와 또 교수님들이 함께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우리 서 대표님은 한국 교회가 이 문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보시는 한국 교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고 계시다고 하는 평가는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감히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피부로 어렵겠지만 느끼는 거죠. 제가 느끼고 있는 부분을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청년들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우리 청년들이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해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는 제가 어릴 때는 교회 내에서 기타 치고 피아노 치는 것도 장로님들이 금할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하는 네. 그랬는데 그게 뭐 10여 년 지나고 지금은 교회 안에서 율동도 하고 워십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런 것처럼 청년들은 계속 새로운 기술들을 이렇게 배워서 하기를 원하는데 교회에서 그건 나쁜 거야 하지 마 이러면 자연스럽게 청년들은 뛰쳐나가게 되는 그래서 지금 저희 한국 교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이 청년들이 원하는 거를 교회에서 제공해주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면 그 비유 말씀을 인공지능으로 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 생각에 뭐 알파고가 있는데 알파고가 이런 거를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않겠냐라고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역시 생각이 서 들더라고요. 대표님은 창조적인 사고를 하셔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생각하는 게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두려운 존재로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설교 말씀 때도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섭고 두렵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고개 돌리고 눈 감는다고 안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럴 거면 오히려 더 정확한 정보를 주고 더 잘 가르쳐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마치 그 여리고성을 바라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안 된다고 했지만 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다가오는 미래의 주인공은 너희들이니까 미래를 이렇게 지배할 인공지능을 너희들이 지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도구로 쓸 수 있어야지 그거를 우리가 청년들을 교육을 안 시키면 오히려 사탄이 그걸 세상을 망하게 하는 도구로 쓰는데 저는 방조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이런 지식들 아까 우리 총장님이나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뭐 위원회를 만들든지 아니면 뜻 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어떤 걸 만드시든지 해서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올바른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 기술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대비를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가치관을 올바로 심어주는 것부터 신앙교육과 이런 기술교육을 같이 해서 이 청년들이 나중에 커서 돈도 많이 벌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는 세상이 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치관을 올바로 가지고 있으면 많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 일을 확장하는 데 쓰겠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키트를 지금 만드는 게 그리고 청년들이 그런 기회를 자주 접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목사님들 잘 모르는데 저희들 포함해서 그것을 이제 다음 세대까지 교육하고 가르치고 이 중요성에 대하여 게다가 복음과 지금 현실적인 기술 개발의 속도와 이것을 균형 맞춰서 뭔가를 구체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막막하게 그지없습니다. 이건 뭘 저도 고민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술 부분들은 목사님께서 사실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제 생각에.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그걸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면 이제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뭐 저는 별거 아니지만 분명히 저보다 뛰어난 많은 분들께서 기술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거든요. 그런 장을 교회마다 뭐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다면 각 교회마다 그렇게 장을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도전을 한다면 어느 순간에는 그게 확산이 되고 그러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흘러가지 않을까. 소위 말하는 공론화시키자는 예. 거죠. 교회 안에서.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이제 신학교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신학교의 기독교 윤리나 이제 생명 윤리가 이제 최근에 많이 보강이 됐어요. 근데 기존에 이제 목사님으로 이제 담임으로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한
재교육이 저는 굉장히 이제 일정 텀으로 계속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신학적인 또는 어떤 목회적인 그런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그 안에 이런 그 첨단 기술 또는 4차 산업혁명 이런 인공지능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관점 그리고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칠 것인지를 아주 쉽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재교육을 해서 정말 목사님들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성도들이 고민을 상담할 때나 또는 설교하실 때 이게 알게 모르게 이게 다 나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목사님들의 어떤 재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사실 교회의 방향은 목사님들이 가지고 계시니까 또 장로님들과 함께 같이 교육받는 시간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요.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이니까요. 사람 통해서 변화시켜가면 또 이 방향을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 한마디씩 좀 요약해가지고 대안,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교회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앞서도 뭐 이렇게 네. 우리 박 원장님이나 서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4차 산업이라는 게 방대한 과제이지 않습니까? 네. 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이 높은 이 대명제 앞에서 과연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본다면 저는 항상 뭐 자주 그런 말을 하거든요. 학교를 이제 경영할 때도 잘 문제가 안 풀리고 어려움이 직면하면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백투더 베이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저는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저는 이 문제 앞에를 놓고도 우리 교회도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와 인간의 존엄성, 인간을 가장 중시 여겼던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중요시했던 예수님의 정신을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역할이고 이런 대명제 앞에서 아까도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럼 보다도 구체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 일단 매뉴얼 준비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논의했던 것처럼 대비하는 뭐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어떤 교육을 시켜서 이 미래 세대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시킬 것인지 또 그걸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은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공론화하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거기에 대한 방향 제시가 필요한 때가 지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희들의 이런 토론이 그것을 시작하는 하나의 지금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을 갖게 되겠습니다. 아직도 이 4차 산업혁명의 심각성에 대해서 아직도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서 대표님께서 각성 한마디 해주시고요. 그리고 최전선에 있는 분으로서 한국교회 어떻게 해야 할지 대안 한마디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세상을 저희가 더 밝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런 나라로 가는 그런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알지도 못하고 뭐 더 이렇게 망해가는데 어떻게 저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사회가 오니까 빨리 이 과학과 그리고 신앙을 함께 교육을 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진 훌륭한 과학자가 나오게끔 또 훌륭한 경제자가 나오게끔 육성을 하는 게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한마디. 네. 이 과학과 기술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어디까지 끝없이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잘 그거를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것인데 그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그 전도 대상을 시상을 하는데 빌리그레암이나 아니면 뭐 여러 선교사님들이 후보에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종 뚜껑을 열어보니까 인쇄술을 처음 개발한 분들, 그다음에 비행기 라이트 형제 뭐 이런 분들이 엄청난 그 복음을 전하는데 기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 과학 기술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받아들일 때 정말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오용되고 남용되고 관리되지 못할 때 이거는 무서운 비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저는 이 생명공학이나 생명과학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만 하는 어떤 그런 집단으로 매도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정말 과학기술을 상당히 발전을 시키는데 기여를 하되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또 한편의 수레바퀴. 그거는 저는 이 생명윤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첨단 과학과 생명윤리가 함께 굴러갈 때 이 수레가 아주 똑바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 양쪽을 같이 균형 있게 봐주면서 우리 또 우리 젊은이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과학과 생명윤리의 아름다운 동행, 이거를 우리 한국교회가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한마디로 말해서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쥐고 있는 것은 인간이니까 아까 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실력 있는 크리스찬 교회가 만들어낸다면 아마 인류의 미래는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드리셨습니다. 오늘 정말 바쁜 시간 쪼개서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아마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을 살펴보고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어떻게 봐야 하고 한국교회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화두는 과학기술이 가지는 중립적인가 아닌가 하는 논의와 맞닿아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발전이 인류에게 재앙이 될지 축복이 될지는 결국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로봇 사피엔스의 시대가 이미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국교회가 이에 대해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길을 닦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